제 친구가 2년 전에 다급하게 연락을 한번 했어요. 검진을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그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여러 과를 돌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혈액종양내과도 가보고 류마티스 내과도 가보고 그랬더니 검사에서 루푸스가 의심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잠재성 루푸스인데 그 루푸스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약물 치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증상이 있냐? 했더니 증상이 없대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자기가 루푸스의 진단을 받아서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 기록 다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 이 친구한테 뭐 어떤 이상이 있었냐면, 여기 백혈구 수치가 일단 떨어졌던 거, 요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ANA라는 거, 자가 항체의 대표적인 항체죠. 이게 타이터가 높게 증가되어 있었고, 또 자가 항체 중에 루푸스에 굉장히 특이적인 항체가 있어요. 안티 더블 스트랜드 DNA라는 거, 요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진단 기준 중에서 11개가 있는데 위에 11개가 있는데 4개를 만족하면 루푸스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개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루푸스라고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류마티스학 교과서를 같이 펴놓고 찬찬히 같이 읽으면서 더 챙길 건 없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이 디스코이드 래쉬 이거 원형 홍반이라고 하거든요. 원형 홍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원형 홍반은 급성기 증상은 아니고 그 만성, 아급성 이런 상태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위에 그림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팔다리에 이렇게 굉장히 작게 동그랗게 솟아오르는 딱지가 지는 이런 병변이거든요. 이게 다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긁었냐, 다쳤냐, 모기 물렸냐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몇 달째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갑자기 둘이 부둥켜 갖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큰 병원에 다른 병원 좀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대학병원 의뢰서를 써줬고 아무튼 이 친구는 좀 해피엔딩이었던 게 그 다른 대학병원 갔더니 루푸스는 아니다. 아직 루푸스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쇼그렌이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컨디션 좋게 잘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쇼그렌이 해피엔딩이냐고요? 그것은 이제 루푸스라는 병이 굉장히 여러 장기를 침범하기 때문에 장기가 침범되면은 예후가 안 좋아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루푸스라면은 굉장히 중한 질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과 의사로서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루푸스가 진단이 되면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했다가 쇼그렌 증후군은 상대적으로는 루푸스보다는 이제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게 덜하죠. 그래서 저희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해피엔딩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루푸스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다. 이게 루푸스라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자가 면역 질환은 하나의 스펙트럼에 있어요. 여러 스펙트럼에 있는데 이제 지금은 루푸스가 만약에 될 코스라면 루푸스 될 초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없긴 하지만 자, 건강 상태가 있으면 미병을 지나서 질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최종의 이를 종착지가 만약에 루푸스라는 질병이었다면 미병 단계에서 잡아낸 거예요. 미병 단계에서 잡아내서 생활습관 관리를 지금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뭐 채소도 많이 안 먹었고 운동도 많이 안 했는데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습관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면서 이 미병 단계에서 발견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전히 이제 생활 습관 채소 많이 먹으라고 제가 지리로 올 때마다 거의 닥달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위험인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루푸스 위험을 높이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걸 만약에 알게 되면 좀 조심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좀 조심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 대표적으로 있냐면 어, 여러분들 이제 햇빛 보시는 거, 그리고 예방접종 맞는 거, 이런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거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햇빛 보고 뭐 예방접종 하는 건 의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위험한 행위라고는 생각 못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의학 저널이에요. 여기서 루푸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푸스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걸 읽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루푸스라는 질환이 이상 면역 반응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런 걸로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굉장히 낮은 질환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어도 어떤 굉장히 확실한 위험 인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학계에서는 예방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게 예방 가능할 여지를 주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면 자가항체가 나오겠죠? 자가항체가 진단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를 살펴봤던 연구가 있었어요. NEJM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 이 연구는 미군 500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미군이 되면 그 입대하는 시기부터 혈액 샘플을 다 체열을 해놓은 그 뱅킹된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500만 명에게 속하는 샘플이 3천만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500만 명 중에서 130명이 루푸스에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130명의 혈액 샘플을 3천만 개 중에서 다 찾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 자가항체가 얼마나 일찍부터 나왔는지 확인을 했는데 최장 130명 중에서 115명에서는 진단 전 최장 9.4년 전부터 평균 3.3년 전에 자가항체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자가항체 종류가 나오고요. 이 자가항체 종류에 따라서 진단 시기로부터 얼마나 앞서서 이 항체들이 관찰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ANA,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 이게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자가항체죠. 이거는 9.2년 전부터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여기 시점이 0이 진단 시점이에요. 진단 시점으로부터 한 5년까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 가지 자가항체가 나오는데 항체별로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역가가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가 바로 이 영역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무슨 단계냐면 바로 미병 단계예요. 그러면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검진을 했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걸 막 찾아 들어갔더니 이상이 있고 루푸스를 의심하게 되고 이 미병 단계에서 찾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검진을 안 하고 요거를 그냥 지나치게 됐으면 정말 루푸스가 확 확립된 다음에 진단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 속하는 환자들도 사실 이 단계에 약간 자강체 역과가 증가하고 있는 이 단계에 약간의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뭐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뭐 피부에 이상이 약간의 이상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인지가 안 된 거죠.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증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심지어 대학병원 진료 받을 때도 이게 증상인지 몰라서 그 교수님께 얘기도 안 했고 저랑 교과서 보면서 찾아보면서 '아 이게 증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미병 단계인데 그럼 여기서 관리가 안 되면 질병으로 간다. 그렇지만 관리가 되면 다시 건강해질 기회를 가지고 싶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루푸스의 위험 인자를 정리한 표입니다. 햇빛이 위험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햇빛이 위험하지 않죠. 그렇지만 루푸스의 미병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담배 당연히 안 좋은 거니까 위험할 수 있겠고, 감염증, 예방접종, 비타민 D 결핍, 여성 호르몬, 외부에서 주입된 여성 호르몬, 뭐 피임약 같은 거,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그리고 약물. 요거는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는 그 생물학적 약물이에요.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이거든요. 그 이제 뭐 생물학적 약물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페스티사이드 농약, 그리고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루푸스 미병 단계에 있으신 분들께 햇빛 굉장히 위험합니다. 햇빛은 용량 의존적으로 위험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햇빛 받는 면적이 넓거나 시간이 많으면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탠 같은 거 이게 제일 위험하겠죠. 선탠은 진짜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해야겠으면 온몸에 선크림 다 바르시고 하시고요. 이외에 햇빛 받는 야외 활동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몸에 불편하지 않는지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빛 받는 시간 줄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햇빛이 왜 위험하냐? 햇빛을 받으면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햇빛이 손상을 받아서 이게 그 세포가 깨지면 요거를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가 다 청소를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이 세포 깨진 것을 주변에 있던 면역 세포, 탐식 세포가 요거는 다 깨끗이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부 역할, 면역 세포가 청소부 역할도 하거든요. 청소부 역할을 해서 이 세포가 깨진 산물에 대해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요게 정상 상태고요. 루푸스가 되는 분들은 어떠냐면 이게 세포가 깨졌는데 다른 면역 세포들이 이걸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이 쓰레기 막 이렇게 바다에 강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요 세포가 죽은 산물들이 혈액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이 내 몸이잖아요. 자가 항원. 자가 항원은 원래는 세포핵 같은 자가 항원들은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를 안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포가 깨졌으니까 이게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가 면역 세포들을 만나서 이 자가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자가 항체가 생성되는 요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햇빛 받고 루푸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친척 동생이 사실은 루푸스인데요. 친척 동생이 제 친척 동생이 루푸스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아마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초등학생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고학년이거나 중학생 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떨 때 그랬냐면 여름에 동해안으로 가족들이 해수욕을 갔어요. 이 해수욕 갔다 온 날 그 제 동생이 밤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때 진단 안 된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이제 그 루푸스로 진단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헌에서 얘기하는 그게 정말 이렇게 딱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게 제가 배웠던 그대로 제 가족한테 질병이 발생했던 거를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푸스 미병상태에 있다면, 루푸스 미병이라면 햇빛 한 번 잘못 받았다가 루푸스 확진이 될 수 있어요. 루푸스가 확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햇빛이 무해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께는 루푸스 미병 단계에서는 햇빛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친척 동생 얘기가 나와서 저희 외가 쪽 가족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친척 동생 루푸스 있는 친구는 이 아이거든요. 루푸스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저희 외가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걸 제 친척 동생이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유전자에 자가 면역 질환의 유전자가 강력히 흐르는 거구나. 그거를 줬어요. 원래 이 동생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 다른 이모가 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는 이모가 계시고, 자, 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는 여기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었으니까. 그럼 가족력도 없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친척 동생이 루푸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자가항체 타이터가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우리는 무게 가족력으로 무게 가족력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유전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 그 아주 최근에서야 외할머니가 광과민증을 보이시는 거예요. 햇빛 보시면 막 두드러기 나고 막 발진 나고 그러시거든요. 요게 자가면역 질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할머니한테서 자가면역 질환의 유전적인 소인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뭐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발현되지 않아요. 유전적 소인이 있을 때 일부만 발현이 됩니다. 이것을 투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페네트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도 형제들에서 다 류마티스 그 어떤 질환이 생긴 건 아니죠. 형제 중에서 일부만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전적 소인을 깔고 그걸 바탕으로 환경적인 환경적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담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술은 좋을 수 있대요. 언제 좋으냐? 적절한 음주는 보호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음주를 어떤 기준으로 봤느냐 해서 찾아봤더니 적절한 음주는 일주일에 한 잔에서 다섯 잔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술 드시면 좋겠고요. 이거보다 많거나 적거나 많은 건 통계적인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술을 만약에 드신다면 저는 와인을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예방접종인데요. 예방접종이 루푸스의 위험성을 얼마나 높이냐? 1.5배로 높인대요. 예방접종하면 루푸스 생길 확률이 1.5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선 표에서 감염증이랑 예방접종이 같이 나왔죠. 감염증이랑 예방접종이 아래 위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두 가지가 다 어떤 거냐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면역 반응은 사실 이건 다 염증이에요. 보통 우리가
좋은 면역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고 나쁜 면역 반응을 염증이라고 흔히들 부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면역 반응은 사실은 다 염증입니다. 그런데 염증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 몸이 혈액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만약에 염증이 일어난다면 신체 한 부위에서 뭐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혈액을 타고 사실 전신을 돌아요. 전신을 돌다 보니까 원래 염증이 일어난 데는 뭐 여기 예방접종 했던 요 부위였는데 이게 타고 돌고 돌고 돌다가 염증의 소인이 되는 뭐 다른 장기 이런 데 뭐 신장을 침범한다든지 심장 이런 데를 침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심장에 염증 생기는 분들도 꽤 계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염증은 전신을 순환하기 때문에 전신을 순환하다가 조금 취약한 데가 있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염증이 조장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 접종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방 접종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예방접종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피하면 좋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 컨디션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봐야 되냐?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내 몸에 염증이 이미 많은 것 같다, 염증이 많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예방접종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염증, 산화 스트레스 많은 이 불이 막 나는 거잖아요.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여기 예방접종까지 확 해버리면은 불이 더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의심이 되면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러면은 그때는 예방접종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방접종 하시려면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다 하면 미리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고 염증을 조절하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 하시기 전에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내 몸 컨디션이 정말 좋다. 그럴 때 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여유 있으시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 고찰에서 결론 내기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루푸스랑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H. 파일로리 CAGA 파지티브 스트레인, 보통 우리가 이걸 캐그A라고 부르는데 이게 헬리코박터 균주 중에서 좀 더 독성이 센 애들이에요. 요거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관련성이 있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관련성이 높게 나왔죠. 2.65배. 태그 A가 감염돼 있으면 루푸스 발생 위험성을 2.65배로 높인다라는 결과예요. 그러면 태그 A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으냐? 그 논문을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 나온 문헌에 따르면 태그 A가 원래 63%였는데 42.5%로 최근 들어서 줄었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 2008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태그 A가 94%나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캐그의 양성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균이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요거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만 하더라도 요 질환이 싹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안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루푸스 활동도는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섭취해야 돼요.
왜냐면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햇빛을 보지 말고 비타민 D는 영양제나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다음에 셀레늄과 철분입니다. 셀레늄, 셀레늄과 철분은 루푸스에서는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더 이득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근데 철분 같은 경우에 이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분 섭취하는 건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철분 수치가 너무 높을 때는 염증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관성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염증에 대해서 보호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은 보충제 사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셀레늄은 NF-카파비라는 염증 시그널 패스웨이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분자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은 보충 치료를 하는 걸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혈중 농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셀레늄은 어떤 제형을 쓰는지가 중요해서 셀레늄 메티오닌 같은 유기셀레늄을 쓰면은 셀레늄 중독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너트도 드시면 안 돼요. 브라질 너트도 유기셀레늄이 많아서 중독증 생깁니다. 그래서 무기셀레늄 제형으로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 너무 중요하고요.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드는 건 유산균이 아니다. 유산균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뭐가 중요하다? 식단이 중요하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 그래서 뭘 활용해 보실 수 있냐면 잡곡, 나물 반찬, 갈색빵, 견과류 이런 거 활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좀 안심되는 결과도 있었어요. 커피. 만약에 커피랑 루푸스랑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실수록 루푸스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슬펐을 텐데. 왜냐면 커피는 맛있으니까. 커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대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통 많은 질환이 식습관 좋아지면은 다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루푸스는 그런 명확한 관련성이 없어요. 슬프게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식단, 요게 좋은 식단들이거든요. 좋은 식단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좋았던 사람들이랑 나빴던 사람들이랑 루푸스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조사를 했더니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이 좋아도 루푸스가 예방되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루푸스 예방할 수 없는 질환이다. 맨 앞에 나왔던 그게 이게 어떤 이제 염증 반응이 만약에 트리거가 되면 발생하면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모든 생활 습관 인자나 이런 걸 뛰어넘는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이 연구가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건 뭐였냐면 여기서 서브그룹 하위 분석,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하위 분석을 해봤더니 넛과 레금 이게 뭐냐면 견과류와 콩이잖아요. 견과류와 콩을 섭취한 경우에는 루푸스 위험성이 0.59배로 줄어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식단 전반으로 봤을 때는 루푸스를 예방할 수 없지만 견과류랑 콩을 먹으면 루푸스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장내 미생물 말씀드렸잖아요. 견과류랑 콩이 장내미생물 환경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루푸스는 뭐가 중요하다? 장내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루푸스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이미 진단된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경향성을 보였냐면 지중해 식단을 할 때 질병 활동도가 훨씬 더 잘 조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중해 식단 같은 식습관은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타 다른 질환도 위험인자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소개만 드릴게요.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 내막증,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라이나이티스, 알레르기 비염, 페리오돈타이티스, 치주염, 셀리악 디지즈, 셀리악병, 리키것이랑 비슷한 거예요. 글루텐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생기는 장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흡연. 방금 말씀드렸던 질환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치주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치주염은 왜 문제가 되냐? 이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여기 점막에 균열이 생기는데 여기로 또 세균이 침입해요. 세균이 침입해서 또 염증을 더 많이 조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아까 염증은 또 다른 염증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염증 같은 염증이 자가 면역 질환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슬 반응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설명해 준 책이 오일 풀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저자가 자가 면역 질환이 구강 위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잘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구강 위생에 신경을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치약. 치약을 나한테 잘 맞는 걸 골라서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치약을 시중에서 사는 거 센 거를 썼더니 입안이 자꾸 헐고 안 좋더라고요. 이게 염증이 생기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치약을 순한 걸 쓰기로 했어요. 순한 걸 쓰니까 그 구강 점막, 잇몸이랑 이런 데가 오히려 덜 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한 걸 쓰다 보니까 충치 걱정이 돼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치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일 풀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일 풀링을 저는 뭘로 하냐면 올리브유로 하고요. 올리브유로 한 다음에 입안에 침이 좀 가득 모이게 되면 그때 소금 한 꼬집을 넣어요. 그래서 소금 가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구강 위생에 좀 신경을 쓰세요. 자, 이렇게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염증의 사슬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염증이 다른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 이어져서 자가 면역 반응까지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만약에 중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무너지고 있는 도미노의 한순간에 이렇게 누군가 와서 받쳐줘야 돼요. 누군가 와서 이 염증 반응, 사슬 반응, 도미노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무너지고 있는 걸 누군가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 과일. 채소 과일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항산화 성분. 이게 바로 소화기예요. 불이 막 났을 때, 염증이라는 불이 났을 때 요걸 꺼줄 수 있는 소화기는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채소 과일 섭취량이 평상시에 어땠는지 점검하시고 너무 적었다 하면은 요거를 요구량만큼 내가 하루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세요. 제가 하루에 드셔야 되는 항산화 성분 양은 채소 과일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 링크 넣어드릴게요. 정리해보면 루푸스가 의심되는 미병 단계에 있거나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햇빛 보시는 거 주의하시고요.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 가급적이면
적은 시간, 적은 면적의 햇빛 노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방접종 하셔야 될 때, 예방접종 하실 때 이게 내 몸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예방접종은 가능한 한 컨디션 좋을 때, 항산화 성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상태에서만 시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으면 제균 치료하시면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일어나는 염증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균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술은 적당히만 하시고요. 장내 미생물 환경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장내 미생물 환경 관리에서 중요한 건 식이섬유 섭취예요.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꼭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견과류와 콩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영양제 써보신다면 비타민 D랑 셀레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가 항체,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는 3개의 동영상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오늘이 그 세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 자가 항체에 대한 설명, 두 번째 방송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요거 3개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서로 보완이 되면서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